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이단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이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주요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성과급으로 1,083억 원을 수령하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47억 4천만 원, 국민은행 299억 원, 신한은행 254억 원, 하나은행 183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성과급을 수령한 임원은 총 1,047명으로 우리은행 455명, 신한은행 238명, 국민은행 218명, 하나은행 136명 순이었다. 임원 개인별로 가장 높은 성과급을 받은 곳은 국민은행이었다. 2020년 국민은행 임원이 받은 성과급은 12억 원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같은 해 우리은행 임원은 최대 6억 1천만 원을, 하나은행 임원은 최대 5억 원을, 신한은행 임원은 최대 3억 1,100만 원을 각각 수령했다. 한편 해당 기간 주요 4대 시중은행들이 취급했던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는 상승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민은행은 가계 신용대출 고정금리가 2020년 3.27%에서 2022년 5월 4.72%로, 신용대출 변동금리가 2020년 2.75%에서 2022년 5월 5.33%로 각각 인상됐다. 같은 기간 가계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2020년 1.84%에서 2022년 5월 2.52%로, 변동금리는 2020년 2.50%에서 2022년 5월 3.71%로 올랐다. 우리은행은 가계신용대출 고정금리가 2020년 2.60%에서 2022년 5월 4.52%로, 변동금리는 2020년 2.51%에서 2022년 5월 4.51%로 상승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2020년 2.63%에서 2022년 5월 3.89%로, 변동금리는 2020년 2.26%에서 2022년 5월 3.72%로 올랐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보다 고의로 연체한 뒤 빚을 탕감받아 신용을 회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에서 90%를 감면해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누어서 갚도록 하는 30조 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말한다. 정부가 예산 3조 6천억 원을 투입한 가운데 캠코는 새 출발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 출발기금 원금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상환 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겪는 금융채무불이행자다. 원금 감면은 해당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소득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재산 소득을 통해 대출 상환이 가능한 경우 원금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새 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 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 7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정상채무자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폭넓은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신용보증의 손실이 커지고 고액 연체 등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원금 감면 대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원금을 탕감하는 건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불러올 것이라며 힘든 상황에 허리띠 졸라 매고 돈 잘 갚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상황에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부실 우려 채무자에게도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새 출발기금 운영 계획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기료 인상, 물가 급등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자구책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 노 에어컨족, 카페 발길을 끄는 노 커피족 등 생활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실제로 생활비 물가는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있다. 4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기가스 수도는 전년 대비 15.7% 상승했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기료 18.2%, 도시가스 18.3% 등이 모두 오르면서다.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외식비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로도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기준 전년보다 7.4% 올랐다. 지난달 개인 서비스 가격이 1년 전보다 6.0%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외식 물가가 8.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갓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의 어깨가 특히 무겁다.
일부 청년들은 밖에 나가면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외출을 삼가는 경우도 있다. 올 여름에는 휴가를 포기하는 휴포족들도 많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20대 1024명을 대상으로 휴가 계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1%는 휴가를 포기한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휴가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 부담, 44.4%이 꼽혔다. 한동안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국회부터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직장인들의 식대 부담을 덜고자 해결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2일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월 1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직장인들의 외식비 부담 등을 덜어주고자 나온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도 물가 상승 추이를 지켜보며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이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 올리기로 했다. 2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후생성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가 현재 전국 가중평균 기준 시간당 930엔, 약 9,202원, 인 최저임금을 3.3%, 30일엔, 인상한 961엔, 약 9,508일로, 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를 감안해 지난해 3.1%, 28엔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역대 최대폭 상승이나 여전히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시다 내각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엔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 인상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생필품 등의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던 일본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인한 부담이 커졌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각 도도부현 지방자치단체 심의회가 결정하는 구조다. 각 도도부현은 중앙심의회의 인상 목표치를 기준으로 최종 인상액을 결정해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47개 도도부현을 경제 상황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진다. 예정대로 인상되면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시간당 1,072엔, 약 16,607일로, 가장 낮은 오키나와현은 850엔, 약 8,410원이 된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최저임금 차이는 222엔에 달하게 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현재 도쿄도와 오키나와의 최저임금 차이는 15년 전 대비 2배 이상 벌어졌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와 대만의 무역 규모는 280억 달러 정도로 전체 무역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역국 중 무역 규모 순위는 6위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항해 표시로 대만 주변 해 공역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함에 따라 자칫 향후 사태가 악화되면서 대만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와 대만의 무역 규모는 282억 8,900만 달러, 약 37조 원로 지난해 동기 220억 6,100만 달러 보다 28.2%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은 144억 900만 달러로 31.5% 늘었고 수입은 138억 8천만 달러로 25.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5억 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대만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였고 교역 상대국 가운데 무역 규모 순위는 6위였다. 중국 1,586억 1,600만 달러, 이 1위이고 이어 미국 955억 7,300만 달러, 베트남 453억 7,200만 달러, 일본 441억 5,200만 달러, 호주 310억 9,7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수출 규모로 보면 홍콩 다음으로 6위이고 수입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6위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무역 규모가 477억 7,100만 달러로 호주 426억 6,800만 달러를 제치고 5위였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무역 규모가 329억 달러로 홍콩에 이어 7위였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6위 교역국이지만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을 계기로 수출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 수출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오는 7일 오후 1시까지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대만 직항편의 운항 스케줄을 변경하기로 하는 등 이미 일부 분야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규모 물류 차질을 겪은 수출업계로서는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 상황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100km가량을 도주하고 자해 소동까지 벌였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에 위치한 한 은행 앞에서 B씨와 배우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부인을 찌른 뒤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40여 분간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사건 현장에서 약 100km 떨어진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IC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과의 대치 중 스스로 목을 찌르는 등 자해 소동을 벌였는데 이로 인해 주변 도로가 약 30분가량 정체를 빚기도 했다. 피해자 B씨와 배우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부부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외곽도로에서 50대 남성이 경찰이 설치한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딴 곳에 숨겨두었다가 자수하는 일이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월 27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 군근정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20분께 이곳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오후 4시 30분께 장비를 회수하러 갔다가 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 1월에 도입한 1,700만 원 상당의 고가 장비였다. 울주경찰서 교통과와 형사과 등은 즉각 인근 CCTV 분석과 탐문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사건 발생 4일 뒤인 7월 31일 오후 50대 남성이 자신의 소행이라며 경찰에 자수를 해왔다. 이 남성의 직업은 소방공무원으로 알려졌으며 카메라를 훔친 게 아니라 원래 설치된 장소 인근에 옮겨 놓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속 단속에 걸리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지 이유를 캐고 있다. 한편 이동식 무인 단속 카메라는 대당 2천만 원가량의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서 운영되는 장비 수는 많지 않다. 5개 경찰서에 각각 2대씩 총 10대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155곳 정도 되는 울산의 과속다발 지역을 옮겨가며 단속을 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근처에서 3일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며 인근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편의점 가맹본부인 BGF 리테일은 해당 점포에 피해가 없도록 보상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크홀은 이날 오전 6시 43분께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 근처에서 발생했다. 싱크홀 크기는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로 이로 인해 바로 앞에 편의점 CU가 입점해 있는 건물이 절반 이상 붕괴됐다. 붕괴 조짐을 발견하고 편의점 직원 및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등 96명이 서둘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BGF 리테일 측은 피해 점포는 본부가 가입된 재산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현재 인근에서 진행되던 공사 영향으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험 처리 후 싱크홀 발생에 대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관계자는 싱크홀이 상당히 크고 깊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가맹점포 점주의 피해가 없도록 적절히 보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 탐정이 부활했다.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로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흥 탐정이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유흥 탐정 이용 후기 글과 함께 이런 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문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동을 멈춘 업체가 올해 4월 SNS 홍보를 재개한 사례도 있다.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에서 5배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흥 탐정은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됐는데 최근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2018년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 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 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활동하는 업체들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조짐이다. D씨는 최근 한 유흥 탐정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 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에 이르렀다며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고소장에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지난달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D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낸 상태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면서 고향 친구 등 10여 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 명이 그를 찾았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과 향후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한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엔 전 부인과 옥중협의 이혼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곧바로 경기도 양평으로 거처를 옮겨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파워모듈 칩을 공급하는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언은 지난 4에서 6월 초까지 생산한 파워모듈 칩에서 불량을 확인했다. 전력 반도체 소자 중 하나인 IGBT는 전기차 생산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이 칩은 8월 중순부터 현대차에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인피니언 측은 해당 칩을 전량 폐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오닉에 들어갈 핵심 반도체의 정상 조달이 불가능해지면서 현대차는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해당 반도체의 일부 물량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어서 인피니언과 협의 중이라며 현재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무게를 줄이는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차량이 가벼워야 연비 효율이 높고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릴 수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공차 중량 전기차의 무게를 약 10% 줄이면 전비는 4에서 6% 향상한다.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제조사와 협업해 개발 단계부터 무게를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배터리 무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신소재를 활용해 다른 부품을 경량화하는 데 주력한다. 테슬라는 모델 Y의 리어 CC를 제작할 때 패널 접합 방식을 쓰지 않는다. 대신 알루미늄 용액을 틀에 부어 한 번에 제작하는 기가 프레스 방식을 적용한다. 알루미늄은 철강보다 가볍다. 이를 통해 기존 중량보다 약 30%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구매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를 일부 신차에 적용하고 있다. CFRP의 무게는 철의 25% 수준이지만 강도는 10배 정도 높다. 경량화가 필요한 분야에 많이 쓰인다. 문제는 경량화에 쓰이는 소재의 가격이다. 알루미늄은 철강의 약 2배, CFRP는 약 10배 비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소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디자인으로 공기저항 계수를 줄여 전비 향상과 주행거리 늘리기를 시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완성차 제조사마다 비슷한 디자인에 얽매일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신소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여파로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넘게 줄어든 가운데 BMW가 메르세데스벤츠를 근소한 차이로 꺾으며 판매 1위에 올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한 21,420세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수입차 등록 대수는 152,432대로 전년
17만 2146대, 대비 11.5% 줄었다. BMW가 지난달 판매 1위 브랜드를 차지했다. BMW의 지난달 판매량은 5,490대로 메르세데스-벤츠 5,456대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이어 아우디 1,865대, 폭스바겐 1,041대, 볼보 1,018대, 쇠보레 1,004대, 미니 945대, 포드 935대, 토요타 612대, 포르쉐 501대, 렉서스 507대, 지프 426대, 폴스타 411대, 혼다 348대, 랜드로버 206대, 링컨 140대, 푸조 120대, 캐딜락 111대, 벤틀리 95번지대, 마세라티 40대, 람보르기니 30대, 롤스로이스 20대, 제규어 10세대, DS 12대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유럽 17,340대, 80.9%, 미국 2,616대, 12.2%, 일본 1,447대, 6.8%.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가솔린 14,481대, 48.9%, 하이브리드 5,569대, 26.0%, 디젤 2,720대, 12.7%, 전기 1,751대, 8.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902대, 4.2%로 집계됐다. 지난달 베스트셀링 모델은 포드의 익스플로러 728대, 메르세데스-벤츠 E350 638대, BMW X3 530대.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내일 우주로 향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다누리는 오는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미국 우주군기지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발사체는 미국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팔콘 9이다. 다누리는 발사 40분 뒤 발사체와 분리되고 지구로부터 1655km 지점에서 달 전이 궤도에 진입한다. 지구 지상국과의 첫 교신은 발사 후 약 60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누리의 달 궤도 도착 예정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달 궤도에 도착하면 5번의 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해 오는 12월 31일에는 달 고도 100km의 원 궤도에 진입해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다누리는 궤도 진입 이후 내년 1월 한 달 동안 탑재체 초기 동작을 점검하고 본체 기능 시험을 진행한 뒤 2월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해 12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다누리에는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인터넷 등 국내에서 개발한 5종의 탑재체와 미국 나사가 개발한 세도우캠이 실린다. 또 우주인터넷 장비를 활용한 심우주 탐사용 우주인터넷 시험은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우주인터넷 기기에 저장된 파일에는 ETRI 홍보 영상, DTN 기술 설명 영상과 그룹 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이 파일을 재생해 지구로 전송하는 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누리는 탑재된 과학 장비를 활용해 달 표면 전체 편광지도 제작과 한국의 달 착륙 후보지 탐색, 자기장 측정, 달 자원 조사 등을 수행한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대만을 떠나기 전 마크 리우 TSMC 회장과 저녁을 함께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 2분 대만 타이베이 숭산공항을 떠났다. 펠로시는 오후 9시 26분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TSMC 회장과의 만찬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마지막 일정이었던 셈이다. 펠로시는 마크 리우 TSMC 회장과 회동 때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은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520억 달러, 약 68조 5천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골자다. 인텔을 비롯한 많은 반도체 업체들은 법이 보장한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칩과 지원법에 따라 연방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은 중국 시장 투자 확대가 금지된다. 더 정확하게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28나노미터보다 앞선 반도체 칩 생산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제한 규정은 로직 칩과 메모리에 모두 적용된다.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돼 연방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TSMC 입장에선 과감한 미국 투자를 결정하는 데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TSMC가 반도체 칩과 과학법의 연방 지원금 수혜 우선순위를 낮췄다는 관측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애리조나 공장 건설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TSMC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애플 A 시리즈와 M 시리즈 칩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펠로시는 마크 리우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법의 연방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확약을 받으려 노력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TSMC가 2024년부터 애리조나 공장을 가동한다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한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만을 장기적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CNN은 이날 펠로시 의장의 대만 행보 분석 기사에서 과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추후 미중 관계에 미칠 결과를 인내할 만큼 가치가 있는 행보였는지 의문이라며 전략적 이익 없이 중국만을 자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CNN은 만약 이번 방문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킨다면 그의 판단은 큰 착오라며 중국이 이번을 계기로 대만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계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분야 칼럼니스트 조시 로기는 대만의 진짜 위기는 펠로시 귀국 후 시작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 후 폭풍은 그가 집으로 돌아간 뒤 몇 주, 몇 달, 몇 년에 걸쳐 몰아칠 것이라며 중국 지도자들은 당장은 대만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애쓰겠지만 미중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고 대만을 고통스럽게 만들 단계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기는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핑계 삼아 대만의 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대만을 해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과거 수년간 중국은 적의 실수를 포착하면 역공의 빌미로 삼아왔는데 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외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원칙과 실행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 두 가지가 필요하다. 대만 방문에서 미국의 원칙은 보여줬을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에 가할 장기적인 위협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만 방문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여권의 쇄신 바람이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여당의 수습 국면에 맞춰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실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거듭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임기 초반 20%대 지지율이면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듣는다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본인의 문제인데 당에서도 직무대행이 그만뒀고 대통령실도 비상상황이니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학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안상훈 사회수석 비서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로 윤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실 비서실의 재정비를 주장했다. 친이 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당의 비대위 전환을 설득했다는 보도를 두고 정무수석부터 다 사퇴해야 한다.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던 대통령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조경태 의원도 이날 대통령실부터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분위기 반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친윤계 의원은 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는커녕 분란의 중심에 서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탓할 때가 아니라 한 몸처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에서 불쑥 등장한 국민제안에 유통업계가 술렁이었다. 대형마트 업계 염원이던 의무휴업일 폐지안이 후보에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상위세 개안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 의무휴업 폐지안이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업계 기대감을 심어줬다. 8일간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약 57만 개 좋아요를 받고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중복투표 등 어뷰징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정 반영을 무효화했다. 이런 결정에 누군가는 김이 빠졌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감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10위에 포함한 대통령실 무능함은 아무 변화 없이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 정부의 섣부른 움직임으로 촉발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대형마트 노조는 의무휴업 폐지에 앞서 노동자 휴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음 주 마트 휴업 폐지 반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일 폐지를 바라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논란만 만들어낸 국민제안 톱10에서 그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대상이 더 이상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여 년 전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은 당시 유통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담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정한 건 전통시장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현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모든 유통기업은 쿠팡 등 온라인에 전부 밀리고 있다.
전통시장의 위협적 존재는 침체기를 걷는 대형마트가 아닌 온라인몰이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기능마저 유명무실해진 유통법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이 맞다. 사실 대형마트들이 유통법 개정안에 절실한 이유는 단순히 주말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유통업계 판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기운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전용 물류센터가 없는 지역 대형마트는 영업일에만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다. 즉 의무 휴업일이 껴있는 날엔 온라인 배송도 멈춘다. 이러한 모바일 사용자 경험은 불만족을 야기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앱을 삭제, 쿠팡 같은 온라인몰로 향하게 된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커갈수록 대형마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위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유지나 폐지냐 단적인 결론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움직여야 할 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숨진 참고인에게 운전기사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3일 JTBC는 이재명 의원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게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인 7월에서 10월 3개월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재명 의원은 배우자 운전기사에게 월급과 활동비로 총 1,500만 원 넘는 돈을 줬다고 신고했는데 지급 대상자가 A씨로 파악됐다. 이 인물은 숨진 참고인 A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JTBC는 밝혔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지역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전직 육군의 특수정보를 담당하는 기무사령부 성남 담당관 출신이다. 당시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로 A씨는 이 당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대로 숨진 A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급 내역을 허위로 쓴 것이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모 씨가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 이 의원 선거 캠프에 차량을 운전하고 약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김 씨는 작년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배우자 차량 기사 활동비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혜경 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숨진 김 씨와 다른 인물이라며 숨진 김 씨는 이재명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씨의 지인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배 씨가 숨진 김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다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신용카드 박되치기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배 씨를 불러 조사했다. 배 씨는 경기도청 의무실에서 불법으로 김혜경 씨에게 필요한 처방전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배 씨를 상대로 김혜경 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달 중순 법카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김혜경 씨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으로 일했던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김 씨를 상대로 제기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배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서 김 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수시간의 조사 뒤 귀가했다. 배 씨가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사건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출신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배 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김 씨의 의전을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한 핵심 인물이다. 또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김 씨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배 씨는 지난 2월 입장문을 내고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비서에게 요구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배 씨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 해명한 것이라며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이번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8월 중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박대치기 과정에서 A씨의 개인 카드가 직접 활용된 정황을 발견하고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법인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개인 신용카드 여러 장을 돌려가며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개인 카드도 활용된 것이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 본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데 쌍방울이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사옥에 수사팀을 보내 그룹 내 대관 담당 부서 임직원의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6월 말, 7월 초에도 쌍방울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 소속 A 수사관을 유출자로 보고, A 수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최근 진행했다. A 수사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최근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검찰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곳을 압수수색하던 중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당시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생성한 영장 관련 자료 등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수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태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비 변호사가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비 변호사의 PC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통검사 출신인 비 변호사는 올 2월까지 쌍방울그룹의 사회이사로 재직했고, 최근에는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해왔다. 이태형 변호사와 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은 유독 쌍방울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이태형 변호사에게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등을 대신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말 수사기밀 유출이 이루어진 직후 그룹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점에서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이 유출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